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교재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에서 이어서 뒤쪽 시기에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려의 대외관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약 500년 정도 유지가 되는 동안에 유난히 대외적인 침략과 전쟁이 많았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전쟁이 났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워낙에 여러 국가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역사 크게 공부하실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파트 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지도 한번 테마를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외관계 파트가 바로 그 전쟁과 대외적으로 어떠한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거 특징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거 순서를 파악하기에 좋은 어떤 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고려라는 나라는 후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국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내부적인 분쟁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는 그 고려의 바깥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았던 유목민족들이고 오랑캐라고 우리도 치부했었던 국가들입니다. 거란과 여진의 공통점은 유목민족이라는 건데 뭐 후대 뒤에 나오는 몽골도 마찬가지죠. 말을 타고 고원지대를 다니는 부족끼리 모여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대국을 건설하거나 어떤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란과 여진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몽골의 공통점은 주기적으로 이 민족을 규합하는 영웅이 등장을 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중국까지 흡수했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자, 거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고 트러블을 빚는 나라는 바로 거란이 되는데 건국 초기부터 좀 삐그덕삐그덕 했었죠.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부터가 거란을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는데 발해 유민을 그래서 받아들인 점도 있죠. 고구려의 이 유민들이 세운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게 바로 거란입니다. 당연히 거란에 대한 감정은 별로 좋지 않고요. 굉장한 강경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란의 입장에서는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왕조하고 대립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뒤쪽에서 고려가 송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껄끄러운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고려하고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거란에서 잘 지내보자고 낙타를 선물로 50마리를 보낸 게 있었습니다. 사신단이 도착을 해서 50마리의 낙타하고 그런 걸 선물을 해줬는데 이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어 죽게 했죠. 대놓고 선물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고 같이 왔었던 사신들을 섬으로 귀향을 보내는 아주 굉장한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선물을 보낸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태조 때부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아서 나중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었던 정종은 야, 언제 이것 때문에 거란이 침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란에 대비하기 위한 군대를 아예 따로 조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광군이라는 군대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거란은 어떻게 침략을 하느냐? 첫 번째로 침략해 들어오는 게 1차 침입이 성종 때입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이제 들어와요. 소손영이 들어와서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땅을 주고서 이 전쟁을 무마하네 마네 이런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요거를 반대하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게 바로 서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땅을 조금 찢어주고 거란을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이 서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무마를 하면 주기적으로 찾아올 거다. 주기적으로 땅을 달라고 할 거다. 이거는 초반부터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희가 나가서 외교 담판을 합니다. 이걸 외교 담판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1회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이 소손영은 이 거란과의 이 소손영은 들어왔을 때 우리하고 외교 담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몇 번의 패배를 거치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태였어요. 계속 강경하게 전쟁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서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희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소손영은 뭐 이쪽 지역이 옛날에 뭐 고구려의 영토고 그러니까 우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양쪽이 똑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서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니까 당연히 고구려 쪽의 영토에 대한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거란이 얘기를 했던 게 너네는 왜 우리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국경은 우리랑 더 가까이 되고 있는데 훨씬 멀리 떨어진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냐? 도리상 안 맞는 거 아니야?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 라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서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는 우리가 너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나라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여진 애들 때문에 그래. 걔네들이 자꾸 넘어온다? 그 걔네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 사이의 땅을 좀 우리한테 반환을 좀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거란과 좀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땅을 요구합니다. 강동 육조 지역에 여진이 좀 자주 출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너희들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강동 육주를 달라고 해요. 여기에 소손영이 오케이 하면서 오히려 땅을 받고서 끝내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 되는데 서희 외교 담판 이후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송나라랑 외교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네하고만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당연히 이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왕도 보러 가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 약속을 깨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대놓고 깼다기보다는 송나라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우리가 계속 송나라하고 관계를 좋게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거란이 알게 돼서 부들부들하지만 대놓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던 거죠. 왜냐면 거란하고 또 연락을 안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쳐들어갈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고려 내부에서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강조의 정변은 목종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에게 무신에게 폐위당하는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던 하극상이죠. 바로 옆에 친분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나다니 하면서 이제 들어온 게 2차 침입인데 이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세로 넘어와서 개경이 함락당하고요. 수도를 뺏기고 그때 당시에 즉위했었던 현종이라는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꽤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무신 양규인데 이 양규 장군에 대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왜 우리가 세 번째를 막아낸 강감찬은 알지만 양규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규 장군의 어떤 시대가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흥화진이라는 데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조건부로 이제 거란이 물러가게 되는 게 여기서도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과를 받고 너네 그 왕이 와서 우리 왕한테 인사하는 거야. 여기까지 약속을 받고 자존심을 조금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철수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왕이 아파 이러면서 또 안 갑니다. 약속 안 지키죠. 결국엔 또 3차 침입이 들어오게 돼요. 거란 입장에서 보면 친하게 지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고려 이쪽에서 이제 막무가내로 거절한 거나 다름이 없게 느껴질 수 있겠죠. 세 번째 굉장히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거란의 장수 소배합이 야 너네 거짓말 그만하고 우리가 준 강동 6주 이것까지 빨리 그냥 다 내놔 하면서 침입을 또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강감찬.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를 하는데 사실은 3차 침입은 현종이 조금 준비를 했어요. 좀 준비를 해서 이 소배합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개경 바깥쪽에 있는 수도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불러 모아서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바깥쪽에 먹을 만한 어떤 밭이나 이런 식량이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배합이 정복한 거는 정벌에서 들어왔었던 땅은 아무것도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땅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수성전에 돌입을 하게 되고 이 소배합은 마음이 급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소배합을 귀주 쪽에서 추격을 해서 거란 군대를 완전히 깨박살을 냈던 것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역사상 이렇게까지 크게 패배한 적이 없다고 기록될 정도의 대패배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란이 침입을 했고 어쨌거나 우린 이거를 막아내면서 대외관계적으로 거란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이 끝났을 때 얘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개경에다가 나성이라고 하는 테두리성을 축조를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얘네가 못 넘어오게 천리장성을 한번 쌓아요. 이거는 고구려의 천리장성하고는 길이가 좀 다르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에 쌓았던 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거란 이렇게 몰아내고 났더니 이제 또 누가 성장을 하냐면 거란 때문에 쪼그라들어 있었던 저기 윗동네에 여진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여진! 이 여진은 살기 좋은 남쪽 땅으로 계속 은근슬쩍 넘어오는데 그게 고려 국경이랑 자꾸 맞닿아 있어요. 자꾸 넘어오는 거죠. 자꾸 넘어와서 노략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자꾸 쳐들어오는 여진 정벌을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진 정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여진 유목민이죠. 주로 기병을 쓰더라는 거죠. 여진의 능숙한 기병과 우리의 보병이 현실적으로 싸움이 조금 어렵다라고 번번이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 윤관이라는 분이 나서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을 이기냐. 우리도 똑같이 말 탄 병사를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숙종에게 기병 양성을 건의를 해서 기병과 보병과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 항마병이라고 하는 승병까지 스님 군대까지 구성되어 있는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특수군대예요. 여기 옆에 날개에 설명이 나오죠.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 특이하게도 이제 승병까지 들어가 있는 독특한 군대 집단인데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 정벌에 성공을 합니다. 여진 정벌을 하고 나서 여진들이 알짱알짱 걸었던 그 땅에다가 성을 9개를 쌓아요. 그게 동북 구성입니다. 사실 지금도 동북 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어요. 국경지대 위치에 있었겠죠. 이 동북 구성을 축조했는데 네,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이 동북 구성의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지도로 치면은 굉장히 위쪽에 저 북한 꼭지 부분에 있어요. 별로 그렇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일단 춥고 산지가 너무 많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진을 몰아내고 거기를 고려 땅으로 하려면 고려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억지로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뭐 세금 같은 거 감면해주고 하면서 여기에 좀 살아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농사도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나 척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진 애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래.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면서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이게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면 동북 구성 쪽에서 우리 살게만 해주면은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곡물도 바치고 인사도 하고 정말 잘할게요.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동북 구성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고려에 충성을 바치겠다. 그리고 고려의 국경지대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지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머물러서 살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여진과 쓸데없는 트러블을 계속하느니 얘네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올 때 그래 그러면 얘네들을 부려서 국경지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땅을 보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껏 만들었었던 동북 구성을 2년 만에 여진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여진은 이 동북 구성을 일종의 종잣동 삼아서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흩어져 있던 여진이 금이라고 하는 국가까지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베이스를 다 우리가 마련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나중에 금나라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치겠다더니 4대 관계 요구를 해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진을 까먹고 우리 내부에서 문벌귀족이 쏙쏙 성장해서 그냥 권력 다툼에 몰입해 있을 때 어느덧 금나라로 크게 성장한 여진 애들이 야 이제 우리 4대 관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4대 관계란 너네 이제 우리를 스승으로 좀 모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이게 되게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고려 내부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문벌귀족끼리의 권력 다툼이 정신이 없었던 시기여서 이 외부로 정신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아니 뭐 까짓 거 사대 관계 해줍시다 라고 하면서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대외적인 상황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여진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돌이킬 수 없이 또 흘러가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고 나중에 이 이자겸이 축출될 때까지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나중에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고 인종이 재집권하고 묘청의 난이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득권 세력이 김부식이 또 힘을 잡고 그러다가 무신정변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내부에서 정신없이 벌어집니다. 여진과의 트러블이 정리가 얼추 되고 나서 시간이 또 흘러요. 그리고 드디어 보스몬스터에 해당하는 몽골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몽골과의 전투가 가장 길고요. 그 뒤쪽에 홍건적이랑 왜구는 고려 완전 말기 부분에 등장하는 새로운 대외관계에 해당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몽골의 침입. 자, 고려에 왔었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경에서 피살이 됐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위쪽에 금나라가 있잖아요. 금나라가 사실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금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서 이 금나라하고 몽골하고 오히려 사실은 좀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몽골도 금나라를 완전히 눌러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 흩어지고 작아지고 있는 금나라가 몽골과 이제 경쟁을 하는, 경쟁이라기보다 대외 관계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던 거란의 일부 부족이랑 연합을 해서 몽골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몽골군의 추격을 받고 피하다가 고려까지 넘어오는 사태가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고려까지 넘어와서 이번에는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의 어떤 남은 부족과 여진 애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몽골이랑 싸우다가 고려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무장을 한 상태로. 고려 입장에선 거란에게 또다시 침략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몽골을 피해서 고려를 내려왔는데 우리는 침략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몽골 군대하고 고려 군대가 연합을 해서 그 거란과 여진 애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인데 근데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잘 지냈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몽골이 뭔 요구를 하냐면 야 너네 우리가 도와줘서 거란 몰아냈잖아. 매년 공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해. 이러면서 사이가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짜증나기도 하고 뭐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삐그덕거리던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몽골이 우리 사신이 니네 국경지대에서 피살을 당했대네?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침입을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침입이에요. 우리나라 사신 왜 죽였어?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귀주성이라는 곳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요. 이 몽골은 생각보다 강력한 고려의 강화에 약간 고려의 대응에 약간 놀래서 강화를 맺고 일단 일부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던 무신정권 시기에 다시 한번 들어와요. 그때 우리 무신정권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에 최씨 무신정권의 가장 강력한 실세였던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이제 결심을 합니다. 분명히 몽골 애들 또 들어올 텐데 보니까 몽골 애들이 육지에선 천하무적인데 배도 만들 줄 모르고 바다에선 완전히 취약하더라. 요걸 파고 들어가자. 그래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강화로 천도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된다면 장기전을 예상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한 거를 또 빌미 삼아서 몽골 군대가 또 세력을 싹 모아서 재침입을 하면서 쭉쭉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초반에 이겼던 전투도 있었죠. 승려 김윤후라는 분이 김윤후 고려시기 승려고요. 스님 장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이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김윤후가 현재 용인의 처인성에서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적장 몽골의 장군 살리타를 활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처인성 전투입니다. 크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잠깐 또 후퇴를 해요. 이때 처인성 전투를 당하고 나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3차 침입을 보시면 일단 몽골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때 당시에 강화도로 피난가 있었던 세력 집단들은 강화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만 군대를 보내서 몽골과 전투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전투는 짜잘하게 계속 있었고요. 이걸 막아낸 건 그냥 고려의 일반 시민들과 천민, 평민, 시민, 노비 이런 사람들이 이 항전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몽골의 전투 방식 자체가 그 지역에 쓸만한 걸 전부 가져간 상태에서 불질러버리는 막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몽골과 항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나무로 만든 문화유산들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경주에 가면 황룡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9층짜리 목탑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데 높이가 한 못해도 최소 80m? 그래서 경주에 어디에 가도 그 탑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덕여왕 때 쌓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황룡사 9층 목탑은 이 몽골과의 전투 시기에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졌고요. 이때 몽골이 하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되겠는데 사실 대장경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만 쳐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 모아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거란에서 여진에서 몽골로 이어지는 동안에 몽골과 전투하는 동안에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만들었다고 거란이 물러간 건 아닐 테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심리적으로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더 강력한 적이었던 몽골은 조금 더 정성을 더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 되겠고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원래 정식 명칭은 제조대장경입니다. 근데 요거를 대장경을 새겼던 그 나무의 목판이 8만 장이 넘는다라고 해서 별칭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만드는 데만 거의 뭐 15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전부 다 몽골과의 항전에서 우리가 했었던 반응이다, 대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김윤호의 이름은 또 등장을 하는데 충주산성에서도 몽골군을 물리친 전투가 있고 또 6번째로 다인철소에 또 주민들이 몽골군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몽골과의 항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부가 보호를 해주지를 못해서 그냥 일반 시민군과 이 노비들까지 합세해서 정말 열심히 몽골에 맞서서 대몽항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물리적으로 치룬 시간만 거의 한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농지가 초토화됐을 것이고 문화유산이 파괴가 됐겠죠.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이 나오는데 서희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첫 번째 침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귀주대첩, 힌트로 강감찬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귀주라는 지명이 나올 겁니다.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다 라고 언급이 되는 우리로서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요거까지 3차 침입까지 끝나고 나면 강감찬이 건의를 해서 천리장성까지 쌓게 되는 거죠. 자, 거란 다음이 바로 여진입니다. 거란 다음에 여진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 원래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사당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결정적인 힌트죠. 요런 단어가 나오면 아, 별무반 여진과의 얘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과 항전을 하죠. 몽골 전투는 워낙에 길기도 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도 시기적으로 몽골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간섭을 받게 됩니다. 원간섭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자, 몽골이 1차 침입했을 때 박서라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 성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삼별초라고 알고 있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 있어요.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삼별초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우별초가 모두 땅에 엎드리고 응하지 않자 김경소는 그들을 성으로 돌려보냈고 12명의 군사와 함께 나아가 싸웠다. 귀주성에서 최후 집권기에 몽골의 침입에 항전했었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별초라는 게 나오고 박서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몽골의 5번째 침입이에요.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을 70일 동안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축한 군량미가 거의 바닥이 나서 이걸 이끌었었던 김윤우가 괴로워하는 병사들을 북돋우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을 제수할 것이다 라고 신분의 어떤 해방을 암시하면서 치열하게 전투에 몰입을 하게 되죠. 사기를 높이려고 하층민들한테 신분 상승을 약속을 했다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약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잠깐 나오는 삼별초는 뭐냐? 이 삼별초는 왜 또 등장을 하냐면 고려 정부가 나중에 결국에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는 와중에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전쟁 길어지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몽골에 이제 화해를 청합니다. 강화를 맺었어요.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다시 수도를 옮겨서 오는데 몽골 입장에서도 얘네가 너무 끝까지 버티기를 하니까 오히려 완전히 찍어 눌러놓는 거기보다는 적당히 자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했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한 집단이 바로 이 삼별초거든요. 왜 환도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이 삼별초들은 이 지휘자였던 배중손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에 왕족을 한 명 끌어들입니다. 승화후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일종의 이거는 이제 쿠데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도 지역으로 남쪽으로 계속 떠밀려 내려가면서 대몽항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진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 성도 하나 쌓아서 도읍지도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외교 문서까지 보내서 야, 우리 몽골이랑 싸울 건데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저항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배중손이라는 리더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또 김통정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야, 우리는 장기 항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었던 것처럼 근거지를 제주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게 돼요.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항전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이분들이 무신들이기도 하고 기존의 기득권 집단이었던 최씨 무신 정권이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별초도 좋게 마무리가 끝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면 끝까지 싸우나 보자. 뭐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려서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계속 항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려하고 원나라 연합군에 진압이 되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몽골 한 상대만 하기에도 벅차 죽겠는데 이미 정부가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별초는 오히려 이제 뭐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독립군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쳐야 되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 자기 모국이었던 고려의 정부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이 몽골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삼별초가 버티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요즘에는 거기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했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항파두리 유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장소도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중이죠. 네, 끝까지 반대했었던 삼별초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은 홍건적이 또 그렇게 난리가 나요. 홍건적이 누구냐? 홍건적은 중국의 한족의 반란군인데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홍건적이라고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건적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홍건적이 크게 들어오는데 이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 격퇴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개경을 한번 뺏깁니다. 개경을 좀 자주 뺏기죠. 그래서 공민왕이 그때 당시에 왕비였던 원나라의 노국공주랑 같이 안동까지 피난 간 적이 또 있고요. 이때 이성계를 포함한 장군들이 나서서 홍건적을 격퇴한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구가 나와요. 바다 건너편에 일본이죠. 우왕 때 홍산대첩이라는 게 있었고 이성계가 활약했었던 황산대첩이 있고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개발을 해내가지고 크게 대승을 거두었던 진포대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대첩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제 쓰시마섬 왜구가 자꾸 넘어오는데 어딘가 근거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쓰시마섬이 왜구들의 근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왕 때 거의 마지막 즈음으로 넘어왔죠. 창왕 때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쓰시마, 오늘날의 우리말로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대외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개념 확인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했다. 거란이 아니고 몽골 때문에 한 거죠. 아니네요.
몽골의 침입에 대기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은 거란 때문에 만드는 거죠? 이것도 아니네요. 이성계가 내륙까지 쳐들어와서 약탈했던 왜구를 황산에서 물리쳤다. 이거 황산대첩이 맞네요. 요건 맞는 내용이고. 2번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죠. 동북구성은 윤관이 이제 나중에 세우는 거고. 자, 2번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여진을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군대 별무반을 조직을 합니다. 삼별초는 별무반이 아니고 여진이 아니고 뒤쪽에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자, 몽골의 침입 때 몽골 침입 시기에는 최씨무신 정권 최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 항전을 준비한 기록을 또 찾아볼 수 있죠. 자,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삼별초가 끝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이런 사료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후를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한다. 신의군이 삼별초의 하나인데요. 삼별초는 3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맞아요. 맨 처음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좌별초,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삼별초에 해당하는 군대가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별초를 구성하는 군대의 이름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때 여기 그 중에 하나인 신의군이 승화후를 옹립하고 반란을 도모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서 진도까지 내려가서 항전을 거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내용을 뽑아내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왜구의 침입과 격퇴 부분, 진포대첩, 최무선, 단골 소재입니다. 화포를 처음 써가지고 전투를 크게 승리하거든요.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무선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개경에 나성을 쌓아서 침입에 대비했죠.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거란이 아니고 왜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동북 구성 쌓았죠.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거는 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몽골입니다. 몽골. 박서가 귀주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일단 맞는 내용이고 광군을 조직한 거는 거란 때문에 한 겁니다. 정종 때 거란이 조직을 한 거죠. 자, 4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전투는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김윤후가 사살을 했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한 거는 몽골이 아니고 이전의 거란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건 강감찬의 전투가 되겠죠. 이렇게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적용해서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강조라는 신하가 목종을 폐위한 사건이죠. 친위 군사를 거느리고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이때 양규 장군 나옵니다. 도순검사가 돼서 굳게 지켰다. 흥화진에 보내서 항복하라고 했더니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양규 장군이 활약한 거죠.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를 하고 있었죠.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 이후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종이 이미 광군을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이고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개척한 거는 거란이 아니고 여진에 해당하는 내용.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최무선이 제작하는 건 더 뒷시기에 왜구에 대한 대응이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 준비하는 건 몽골에 대한 내용이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수복하는 건 우리가 원간섭기로 넘어가서 원나라에 했었던 대응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이 이거 귀주대첩 강감찬이네요. 거란의 침입 중에서도 3차 마지막 침입이 되겠네요. 거란의 3차 침입에 해당하는 시기 골라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습니다. 가는 해당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서희 다음 순서가 강감찬이잖아요.
1차, 2차, 3차. 그리고 거란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 여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서 조직했었던 별무반은 더 뒤쪽 시기로 넘어오는 게 맞겠죠? 이 뒤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람아는 탈락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시기는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자, 3번 볼게요.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이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이렇게 문제가 섞여 나오면 막 어렵다기보다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양규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해서 2,000명을 죽이고 블라블라블라.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이랑 관련된 사람이죠. 자, 나를 볼게요. 거란이 장차 침입을 하려 함으로 군사 30만 명을 선발해서 광군이라고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했다. 광군이라고 미리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는 했었죠. 태조 왕건의 만부교 사건 이후에 불안하니까 두 번째 이제 왕으로 즉위 했었던 정종이라는 사람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종이 광군이라고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했다. 요건 사실은 거란이 침입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미리 대비하는 거. 순서상으로는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거 볼게요. 왕이 소손령의 봉산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희의 외교 담파는 거란의 1차입니다. 거란의 최초 1차 침입이죠. 강감찬 등이 귀주해서 강감찬이 활약하는 거는 거란의 3차입니다. 그럼 마지막이니까 라가 마지막에 와야겠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소거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 아닌 거 먼저 지워볼게요. 라가 아닌 거 다 지워버리고 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미리 대비했었던 요게 제일 먼저죠. 나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일단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 않죠? 그리고 거란의 1차, 2차, 3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 다, 가, 라가 순서가 되어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자, 밑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윤관이 나온대요. 이 나라를 가 국가를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이후에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인데요. 윤관 나오고 동북 구성 나오면 이 나라는 거란이죠.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화통도감 두고 화포 제작한 거는 왜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것도 왜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연개소문을 보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연개소문 고구려 장수죠. 고구려가 당나라에 해당하면서 했었던 행동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했다. 이건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는 겁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한 것이 여진에 대항하는 거였죠. 그래서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입니다.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을 빌미로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었다. 개척한 땅이 힌트 찾아볼게요.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구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사람들 노략질하고 그래서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여 끝내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으며 철수하였다. 성을 만들었는데 철수했대요. 동북 구성을 여진에다가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진은 요거를 종잣돈 삼아서 쑥쑥쑥 성장해서 금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곁에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 머릿속에 고려가 상대했었던 그 대외 관계에서 나라들의 순서가 거란, 여진, 몽고, 왜구 이런 순서대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소거할 수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귀주에서 왜적 격퇴하는 거는 거란의 침입이잖아요. 그러면 여진보다 이전이니까 이후가 될 수 없어요. 이전이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였다. 목종을 폐위하죠. 나중에 요거를 빌미로 해서 거란이 두 번째 침략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거란이네요. 아니에요. 이전입니다.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요구에 수용을 주장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진이 금나라가 돼서 4대 관계를 요구하고 그 당시에 문벌귀족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자겸이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거를 오케이를 하게 되는 장면. 이게 이 뒤에 펼쳐지는 역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획독하는 것도 이것도 거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 천리장성 두 번 나오는데 고려에도 나오지만 부여성에서 비사성이라고 하는 지명의 지리의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고구려 때 축조된 천리장성을 얘기하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또 없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가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신 저고여의 피사를 빌미로 얘네가 쳐들어오자 송문주 장군이 귀주성과 이곳에서 거듭 물리쳤다. 저고여, 몽골의 사신입니다. 자, 몽골입니다.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통도감을 둬서 화포를 제작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외워지네요. 이건 후반기에 왜구에 대항하는 거고요. 진관체제를 실시해서 국방을 강화했다. 이 진관체제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국방체제 이름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여진에 대응하는 거였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조선시대 군사제도고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해서 몽골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었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문화유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이네요.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가의 장수 합진과 찰날, 사실 이름이 상당히 낯설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 맹주, 순주, 덕주의 4개의 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하였다. 조충과 김추려가 합진, 완한자연 등과 함께 병사를 합하여 이거는 아마 고려의 장수들이고 이게 몽골의 장수들일 겁니다. 여기 합진이랑 찰날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병사를 연합해서 강동성을 포위하니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여기서 항복한 건 거란입니다. 거란과 아마도 여진의 잔당들이 항복을 했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가의 장수라고 하는 거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고려의 영토를 침입했었던 거란을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강동성 전투입니다. 이때까지는 몽고하고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거란을 무찔러 냈는데 정확히 말하면 거란과 여진, 금나라의 잔재들을 물리쳐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몽골이 말을 바꾸는 거죠. 거란 너네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도와줘서잖아. 우리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이 공물을 바쳐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니까 고려도 뭐 우리 땅에 들어온 거 우리가 무찔렀는데 아니 도와준 건 고맙지만 이거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가 좀 뜨뜻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몽골과 사이가 초반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마 요 사이에 나올 것이고 밑에 선지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 니들이 모의해서 우리 사신 저고여를 죽이고서는 포선 만노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뭐뭐의 죄다라고 했다. 우리 사신 저고여. 저고여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몽골의 사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는 국가는 몽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몽골의 국가에 대한 침입에 고려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몽골하고 한 게 아닌 거.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겨서 항전했죠. 최씨 무신 정권이 도읍 천도하면서까지 항전하잖아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활약을 해서 적군 살리타이라는 장수를 활로 쏴서 응징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은 몽골이 아니라 왜구에 대항하는 거죠. 3번 답이 아니네요. 3번이 우선 아닌 거고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했다. 이거는 몽골과의 항전이 맞습니다.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 경판 만든 것도 맞죠. 몽골과의 전투 중에 벌어진 일들. 그래서 정답은 왜구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자, 8번.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박서가 성의 동쪽을 맡기고 성의 남쪽을 누구한테 또 지키게 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니까 성의 별초를 거느리고 우별초가 모두 엎드려서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좌별초, 우별초, 지금 삼별초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대군이 남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항했었던 이 삼별초, 이거 몽골이 되겠죠? 자, 몽골입니다. 가 국가는 몽골이 되겠고 여기에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는 거는 조선시대의 여진에 해당하는 거고요. 서희를 보내서 소순명과 외교 담판하는 거는 거란이네요.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 축조하는 것도 여진이고 고려긴 하지만 요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 준비하는 게 요게 맞겠죠. 화통도감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는 건 외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우가 최씨 무신정권에서 최충원 아들이죠. 왕에게 아뢰어 속히 대전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니 왕이 망설이고 결정을 못했다. 근데 최우가 어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겨갔대요. 강화천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화천도고요. 나를 보면 옛 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게시하였으나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몽골과 항전해서 항복을 하고 삼별초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막 항전을 시작할 때고요. 이거는 항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40년의 간극이 있네요. 여기 사이에 일어나는 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인사행정을 담당했었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최씨 무신정권에서 최후 집권 정방이 폐지되는 거는 이게 다 끝난 뒤니까 나의 이후가 됩니다. 나의 이후. 이거는 나의 이후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은 최후 이전의 최충원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요거는 가의 이전이에요. 묘청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 주장하는 것도 가의 이전. 정중부가 정변을 일으킨 거는 아예 무신정변이죠. 최후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가의 이전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 40년 동안 항쟁하는 동안에 나무로 만든 문화유산 많이 탔었죠. 대표적으로 경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없어집니다. 5번 찾을 수 있네요. 자, 10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했다. 우리는 항복 안 해.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승화 후 왕혼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건데 삼별초입니다.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었던 거는 삼별초가 아니라 별무반이었죠. 별무반.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 일대를 확보하였다. 이거 별무반. 1, 2분 똑같네요.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거는 광군입니다. 광군 초반에.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은 도방입니다. 도방.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기면서 항쟁했지만 결국에 전멸하죠. 이게 삼별초입니다. 5번. 자, 11번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양규가 항전하는 거.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았던 장군입니다. 윤관이 하는 거. 윤관은 여진을 막아내죠. 여진.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서 굳게 지켰다. 귀주성에서 박서가 항전한 거는 몽골입니다. 자,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었던 외적들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죠. 거란 다음에 여진 다음에 몽골입니다. 가나다 순서네요. 가나다는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번 찾을 수 있고 마지막 12번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논하게 하니 모두 안 된다고 했다. 그때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이거 그냥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나라 여진이죠. 이자겸이 4대 하자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볼게요.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했대요. 왜구가 나오는 거는 고려 말기입니다. 가보다는 나가 훨씬 뒤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나로 시작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순서대로 나온다면. 나로 시작하는 거 지워버립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온 것도 지금 금나라보다 뒤에 나오니까 다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5번도 지워버리고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몽골이 나오고 왜구가 나오고 금이 나온다. 가장 이른 시기는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나오겠고 그 마지막 시기가 왜구가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가,
다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관계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려가 항전을 했었던 이 관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해당하는 어떤 아이콘에 해당하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순서를 묻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거란, 여진, 몽골, 왜고 순서를 한번 싹 정리해 놓으시고 중요한 전투와 중요하게 활약한 군대, 사람의 이 이름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이게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대외관계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